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꼭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시험 직전 알고 가야 하는 3가지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올린 거긴 한데요. 꼭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출제 예상 문제에서는 7일 완성,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또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서도 출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는 60-70% 정도, 이 정도가 기출되었던 내용들이 변형되어서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30에서 40% 정도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새로운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20문제 중에 14문제 정도는 익숙한 문제, 알 것 같은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6문제는 생소한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14문제, 이 기출되었던 부분만 잘 공부를 하고 가도 사실상 70점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가 평균 60점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가능하다. 다시 강조하자면 기출 문제를 잘 공부하는 것이 시험 준비를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자, 그래서 현재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이 아직 이론 강의를 듣지 않았거나 또는 최근 3개년 기출문제를 풀지 않으셨다면 과감히 강의와 자료를 안 보셔도 좋습니다. 3일 남은 이 시점에서 오히려 기출문제와 이론 강의를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매년 난이도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점점 기출문제만으로는 합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매년 기출되는 내용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공부할 양도 늘어나고요. 혹은 위에서 표현한 대로 실제 시험에서 기출이 만일에 60%가 나오고 새로운 문제가 40%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험장에서 겪는 압박감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딱 받았을 때 거의 반절 가까운 문제가 처음 보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겠죠. 선생님 설마 그렇게까지 시험이 나오나요? 싶지만 딱 작년에 몇 개의 과목이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 합격률은 보통 여름에 나오는데 이번에 일찍 발표가 되었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작년 연수 합격률 기준인데 2급 생활을 한번 보면은 43,000여 명 응시를 했고요. 합격 인원이 16,000명. 합격률이 40%가 안 됩니다. 10명 중에 4명이 채 붙기 힘든 필기시험이라는 거죠. 나머지 6명은 뭐다? 떨어졌다. 예전에 출제위원인 분이 연수 중에 하신 말씀을 건너서 들었는데 시험 과정을 점점 더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쉽게 취득할 수 없는 그런 자격증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저는 선생님들을 합격을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70%의 기출문제와 더불어서 이 새롭게 나올 30%, 이 문제를 매년 예측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중등 임용 문제, 국민체육진흥공단 그 시험 문제, 1급 스포츠 지도사의 심리학, 생리학 이 문제와 각종 전공서, 분기별 각종 학회지를 보고 만든 자료입니다.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지만 만일에 여기에 나오지 않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새롭게 나왔다면 사실상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교재로도 알 수 없는 내용, 맞출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3일 뒤에 시험을 보시는데 완전히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자신있게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풀 수 있으면 풀면 좋고요. 자, 23년도랑 24년도의 예측 문제 적중률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보통 인터넷 강사들 강의 시작을 하면은 3년 정도 신통방통하다는데 저도 지금 이제 3번째 예측이거든요. 올해까지 신통방통해서 여기서 많이 출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만든 자료고요. 소중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인증 회원분들만 볼 수 있게 자료와 강의를 배포를 하고 있는데 지인분들하고 공유하고 뭐 그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포츠 사회학부터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명부터 보면은 23년도에는 스나이더 전위 요인하고 구투만의 근대 스포츠 특징 이렇게 맞췄고요. 24년도에는 스포츠 육성 정책 정확하게 출제 예측하였습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추가한 내용 그리고 삭제한 내용도 있긴 한데 스포츠 사회학은 기존에 출제되었던 그 기출문제 그거 위주로 공부해도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가볍게 보셔도 된다. 자, 내려가면서 볼 건데요. 첫 번째 스미스의 스포츠 광중 행동 유형 보겠습니다. 요거는 한 별표 2개 정도 줄까요? 자, 우리 스미스 어디서 봤냐면 그 신체 폭력 4가지 유형 볼 때 나왔습니다. 그 스미스 같은 학자고 스포츠에서의 관중 행동을 크게 이렇게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쟁점성 행동과 하나는 무쟁점성 행동.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한번 구분해보고 가시면 자, 쟁점성 행동, 구조나 상황적 원인이 특정 쟁점과 결부되어 일어나는 행동들. 자, 적대적인 폭력 행동.
훌리건 같은 거 그런 것들이나 집단 간의 충돌, 뭐 라이벌 팀 간의 경기에서 서포터즈들 간의 싸움, 뭐 맨유나 맨시티 더비전을 하는데 그 팬들끼리 막 싸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일종의 쟁점성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무쟁점성 행동은 도덕적 규범의 구속력이 약화되어 일어나는 관중 행동으로 축제적 성격을 보인다라고 나옵니다. 경기 이후에 막 기분이 좋아서 축하 행사를 하거나 막 떠들고 몰려다니고 하는 것들.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뭐 경기 끝나면 뭐 너도 나도 기뻐가지고 뭐 파티하고 뭐 차 위에 올라가고 뭐 도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스미스의 분류에서는 무쟁점성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면은 축제적 성격을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용어로는 카니발형 관중 행동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쟁점성 행동에서 적대적 폭력 행동이나 집단 간 충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폭도형 관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문제 이렇게 쭉 주어지고 문제 지문에서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막 하는 그 관중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기억 이렇게 해놓고, 기억은 스미스의 스포츠 관중 행동 유형 중에 어느 것에 속하는가? 이러면 쟁점성 행동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서 자, 터크만의 집단 발달 선형 모형 나옵니다. 요것도 별표 한 2개 정도 줄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나 스포츠에서는 그 집단이라고 하는, 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동호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동호회나 팀이 형성이 되고 어떻게 변화하고 발달을 하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구분을 해놓은 이론이고요. 크게 5가지입니다. 형성, 격동, 규범, 수행, 해체 이렇게.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형격, 규수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처음 나오는 내용이니까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형성, 친밀감 형성 및 유지, 집단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뭐 농구라고 해볼까요? 야, 길거리에서 막 농구를 하다가 야, 우리 팀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실내 체육관 가서 배관도 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운동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집단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처음에 의견이 상충되겠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겁니다. 이 단계가 격동의 단계. 자, 그 다음에 어떤 자정작용이 일어나겠죠. 야, 이럴 땐 이렇게 하자. 저럴 땐 저렇게 하자. 규칙이 생기고 회칙이 생기고 그러한 과정이 규범의 단계다. 그러면 이제 잘 굴러가겠죠. 그게 수행의 단계. 마지막 해체까지. 과제 완성 후에 집단이 해체되는 단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용 문제에서는 요 집단 문제에서 요 진자 모형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낼까 하다가 안 낸 것은 스포츠 지도사에서는 아직 이쪽 파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온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이것부터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3번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가치 성향을 볼 건데, 원래 작년까지 예측 문제에서는 블라우와 스콧의 조직 유형하고 케플러의 스포츠 조직 수준 분류 이런 거 2가지를 계속 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올해 뺀 이유가 뭐냐면 요 2가지는 스포츠 사회학에서 사회 집단이라고 하는 그 단원에 들어가는데, 체육 지도자 연수원의 그 출제 기준에 보면은 사회 집단이 이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삭제를 하긴 했는데, 또 그렇게 보면은 뒤에 나오는 우리 전염이론, 수렴이론 이런 것도 스포츠 사회학에서 집단 행동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또 집단 행동은 요 출제 범위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민되긴 하는데, 넓게 보면은 스포츠의 일탈, 요 파트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은 돼서 요거는 살려두었고요. 요 2가지 내용은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가치 성향 요거 볼 건데요.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 주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스포츠에 참여를 할 때 어느 것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둘 건가, 가치를 둘 것인가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 이기는 거 중요한 사람도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승리를 추구하는 가치 성향이다. 성공 또는 승리가 목적인 사람들이고 결과를 중시한다. 반대로 야, 이길 땐 이기더라도 정정당당히 규칙을 지키면서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공정 성향입니다. 스포츠맨십과 공평을 중시하는 태도. 일단 이렇게 2가지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하나가 더 있는데 기능 성향입니다. 이것은 공정도 아니고 승리도 아닌데 말 그대로 기능 발휘가 목적이다. 여기서 내가 막 기술을 수행하고 내가 연습했던 것을 실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능 성향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로 올라가서 자, 캐년의 스포츠 참가 일탈 유형 나옵니다. 자, 캐년 같은 경우는 크게 행동, 인지, 정의로 나누기도 했고요. 또는 스포츠의 참가를 4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 전공서에는 일상적 참가와 주기적 참가가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뺐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참가하는 사람과 어떤 특정 주기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요거는 일단 어렵지 않으니까 빼고요. 자, 일탈 참가를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1차적 일탈 참가의 경우에는 자신의 직업이나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보통 직장인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인인데 내가 스포츠가 너무 좋아서 막 온종일 몰두합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도 뭐 스포츠 영상 보고 이런 사람들은 캐년의 일탈 분류 중에 1차적 일탈에 속하고요. 2차적 일탈은 도박 수준의 관람이나 참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액의 돈을 거는 스포츠 토토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뭐 재미로 하면 좋지만 여기에 너무 큰 돈을 들이는 경우에는 2차적 일탈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럴 때 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별표는 하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지우고 파이널 모의고사에도 냈던 것 같은데요. 마스다 일본 학자가 제시한 내용 중에 스포츠를 통하여 태도가 형성되는 6가지 요인. 스포츠를 하면서 어떤 그 사람의 성격이 이렇게 변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격이 변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6가지를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첫 번째, 방어 기제의 약화. 자, 우리는 보통 성격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성격을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있는데, 자, 설명 보면 스포츠를 할 때에는 평소보다 방어 기제가 약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스포츠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나의 방어벽 이런 게 좀 허물어져 있는 상태죠. 이제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태도 변화가 잘 일어난다. 이 스포츠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모방을 하면서 스포츠 상황에서는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기능도 따라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인품, 성격 이런 것도 막 따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태도가 형성되더라. 성격이 바뀌더라. 자, 조건의 부합. 특정 상황의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서 태도 형성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자, 입장의 변화. 스포츠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전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내가 이렇게 할 때 이 상대방 선수는 이렇게 하겠네 라고 하면서 점점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동조 행동. 스포츠는 많은 그런 문화, 규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라야지 그 스포츠 선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전통의 규범에 순응하는 태도가 형성이 된다. 자, 역할 행동, 당연히 스포츠에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만든 행동을 하면서 그 성격 또한 바뀌더라. 이렇게 6가지고요. 요거는 좀 중요해서 2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전염 이론과 수렴 이론의 중요 조건, 요거는 별표 3개 정도 주고요.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이제 2년 동안 강조했는데 이제는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면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자, 전염 이론의 조건 3가지 봤었고요.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피암시성, 모방의 과정, 순환적 반작용. 자, 수렴 이론에서는 여러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어떤 개인적 특징이 줄어들고 이 집단 상황에서의 특정 행동에 수렴을 하게 되는 그런 이론, 몰 개성화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이거는 꼭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아래 맥킨토시의 스포츠 분류 보겠습니다. 요게 추가를 했는데요. 요거는 사실 체내 완성 이론서에는 계속 있었습니다. 모의고사에 넣어두었는데 요게 작년에 임용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면 여기 7번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후 이런 대회다 라고 나오면서 쭉 아래로 내려가 보면 문제로 자, 맥킨토시가 제시한 스포츠 분류에서 밑줄친 기역이 해당하는 명칭을 쓰라 라고 나왔습니다. 밑줄친 기역을 한번 보면은 자, 등산반 이렇게 나옵니다. 등산반. 등산이 어떤 그 스포츠의 종류인가 이렇게 쓰는 문제가 딱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은 자, 맥킨토시는 스포츠를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기 스포츠, 투쟁 스포츠, 극복 스포츠, 율동 스포츠. 요거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스포츠는 경기 스포츠입니다.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고요. 어떤 특정한 제약 있는 상황에서 내가 더 잘하는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고 육상, 구기 등 대부분의 종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결이 다른 3가지 스포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과 싸우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를 투쟁 스포츠라고 한다. 타인을 대상으로 신체의 탁월성을 증명을 하는 거고요. 직접 접촉하는 거, 뭐 복싱, 뭐 유도, 레슬링 이런 거 있겠죠? 또는 장비를 통해서 펜싱, 검도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투쟁 스포츠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극복 스포츠라고 나옵니다. 자연이나 환경을 대상으로 탁월성을 추구를 하는 것. 인간으로서 환경을 극복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문제로 나왔던 거죠. 등산, 스키, 수영, 카누, 요트 등 이런 것들은 극복 스포츠에 속한다. 그래서 앞에서 임용 문제에서 뭘 물어본 거죠? 요 극복 스포츠를 물어봤던 겁니다. 자, 요거 말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율동 스포츠라고 하고요. 인간의 신체 활동을 통해 이념이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무용 같은 거를 의미합니다. 무용, 춤 이런 것들. 자, 요거는 원래는 별표 하나였는데 작년에 임용해서 나와서 2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오른쪽 위로 가보겠습니다.
자, 블루머의 군중의 종류 나옵니다. 이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한번 보면은, 자,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걔네들을 군중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왜 모였냐를 설명을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연적 군중. 말 그대로 우연적으로 지나가다가 그냥 뭉쳐진 상태. 야, 너네 서로 다 모르는 상태인 거죠. 자, 일시적으로 모인 군중이며 수동적이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군중 간의 상호작용이 없다. 자, 요거 전공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버스킹 공연을 하는데 모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냥 모이게 된 거죠. 이런 것들 우연적 군중이다. 자, 인습적 군중 나옵니다. 특정의 목적을 위해 모인 군중인데 보통 스포츠에서는 경기 관람을 하러 온 사람들, 이제 목적이 있죠. 경기 관람이라고 하는 것. 자, 이런 사람들을 인습적 군중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의 관례나 규범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버스킹 하는데 옆에서 뭐 규칙 같은 건 없잖아요. 근데 뭐 테니스를 보러 왔다, 골프를 보러 왔다, 뭐 갤러리들 그러면은 선수가 스윙을 하는데 조용히 해야 되고 암묵적인 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켜줘야 된다가 인습적 군중입니다. 자, 표출적 군중과 능동적 군중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둘 다 행동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표출적 군중 같은 경우는 행동에 뚜렷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블루머는 춤추는 군중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문제로 쭉 나오고 다음 보기의 설명은 블루머의 군중의 종류에서 어떤 군중에 속하는가 1번, 2번, 3번, 4번 나오는데 보기에 블루머는 춤추는 군중이라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표출적 군중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억눌린 감정의 표현이라고 하고요. 자, 능동적 군중 보면 특정 쟁점과 목표 달성을 위해 직접적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다소 폭동의 가능성, 스포츠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훌리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능동적 군중에 속한다. 자, 요거 뭐랑 비슷할까요? 일로 가져와 봅시다. 표출적 군중은 쟁점이 없죠. 무쟁점성 행동. 능동적 군중은 여기 보면 특정 쟁점이나 목표 달성 있죠. 요거는 쟁점성 행동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자, 9번째 호만스의 교환이론 6가지 명제 나옵니다. 강의에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요겁니다. 요거 이제 교환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이론 중에서 내가 투입하는 비용과 그 비용으로 얻는 결과를 이게 비교를 해서 밑에 나오죠. 개인 행동은 행동에 따른 비용과 보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보상이 크면 그만큼 내가 비용을 투자를 하는 거고요. 보상이 크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으면 비용을 투자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6가지 나오는데요. 하나씩 보면 자, 첫 번째는 성공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동하려고 한다. 두 번째, 자극. 과거의 자극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다시 그 자극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치. 자신에게 가치가 있을수록 행동한다. 자, 박탈 포만 명제. 보상이 계속되면 만족이 줄고요. 그러면서 행동하지 않는다. 보상이 똑같은데 너무 계속 똑같으면 내 비용이 똑같아도 점점 어떤 인지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공격성 승인 명제는 기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내가 비용을 댔어요.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따라오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공격적인 행동을 준비한다,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합리성. 보상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비용을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확률로 보상을 얻을 것인가 요거까지 계산을 해서 행동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교환이론 같은 경우는 별표 하나 정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뭐 40문제, 50문제 이러면은 나올 만한데요. 20문제에서는 기능론, 갈등론 뭐 요거 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요거까지 나오긴 어려워서 그냥 요 정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번째 존 하그리브스의 갈등 이론적 관점 요것도 별표 하나 정도. 자,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 이제 한번 지우고 자, 예전 같은 경우는 기능론이 있고요. 갈등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기능론은 주로 머튼 또는 그 파슨즈 이런 거 나오고요. 갈등론은 주로 마르크스 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 뒤르켐이나 스티븐슨과 닉슨 이런 거 나오는데 작년에 요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갈등론에서도 마르크스 말고도 여러 가지 학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존 하그리브스의 스포츠 관점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똑같은 분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작년에 요거 냈으니까 올해 갈등론 뭐 낼까라고 하면서 요거 한번 낼 법도 하고요. 아니면 위에 교환이론 요것도 한번 건드릴 법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두 개 중에는 요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요것도 뭐 별표 하나 정도. 자, 다시 지우고 자, 요거는 딱 4가지이기 때문에 문제로 나오기가 좋습니다. 존 하그리브스의 갈등 이론적 관점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자, 조직 스포츠는 유용한 노동력을 기른다. 이제 말 잘 듣는 그런 노동자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포츠 선수를
노동자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스포츠는 완전히 상업화가 되어서 시장의 논리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 지금의 스포츠는 그런 모습이다. 스포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장으로 사용된다. 뭐 성차별, 뭐 영웅, 뭐 상업주의 이런 것들을 대변한다. 네 번째, 국가의 영역에서 행정은 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한다.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이런 보편적인 행복, 건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본가의 이해를 먼저 대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다가 아니라 이 존 하그리버스는 갈등 이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로 나오면은 이제 바꾸기 좋은 거는 4번일 것 같아요. 국가의 영역에서 행정은 이제 국민의 뭐 기본권을 뭐 아니면은 건강권 이런 것들을 대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나오면 조금 더 지엽적이긴 해서 아예 이제 보기로 주고 다음 보기의 설명을 읽고 보기의 설명과 다른 내용을 하나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걸 문제로 주지 않고 보기로 주는 거예요. 이제 갈등 이론이다 안 알려주고 그냥 이렇게만 주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 2, 3, 4 하고 기능론적 내용, 기능론, 갈등론 이렇게 보기 뭐 마르크스나 다른 사람 거 하나 가져오고요. 그러면 보기가 갈등 이론인 거를 알아차린 다음에 4번을 찍어야 되는데 그때 나올 만한 보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소튼의 역할 사회화 4단계 요거는 별표 한 3개 정도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요것도 자 크게 4가지입니다. 내가 그 축구선수로 따져볼까요? 내가 그 축구선수가 되면 어떨까라고 기대하는 것 그게 예상되고요. 축구선수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 그게 공식 단계 공식적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게 있네 그게 비공식 단계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단계 이게 개인적 단계입니다. 자, 예상 단계 확실한 지위나 역할은 아직 없고요. 고정관념에 의해서 축구 선수가 되면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매일매일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겠지라고 하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식 단계 일정한 역할과 지위를 담당. 자, 1부 리그 축구 선수가 되었어요. 이제 축구 선수로서 활동을 하겠죠.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기대를 경험하고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역할 수행 중에 느끼는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라커룸에서의 일, 선수 간의 일, 감독과 코치 간의 그런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면서 내 생각과 다른데 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마지막 개인적 단계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결정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축구선수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거. 요 4가지 이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 이 정도 보시고요. 뒤에 스포츠 교육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포츠 교육학 보겠습니다. 23년도는 적중률이 좀 낮았고요. 24년도는 좋았습니다.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 1에서부터 9까지 색칠해져 있는 거 요거 나올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나왔고요. 현장 개선 연구, 모스턴의 학습자 사고 과정, SDMR 요거 나왔습니다. 적중률이 높았죠. 3문제나 맞췄고. 자, 24년도 말에 특히 이 체육 선생님들 뽑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임용 시험에서 제가 여기 자료에 넣어두었던 실행탑의 타협의 종류와 게임 수행 평가 도구 요게 2가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계속 이게 나올까라고 하는데 그 타당성에 대해서 나름 의문점을 해소할 수가 있었다. 나올만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올해도 몇 가지 문제를 추가시켰긴 했지만 사회학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형 스타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교수 기법 이 3가지 무조건 공부해야 되고요. 이거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게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쭉 보겠습니다. 자, 프로피의 동기 유발 전략 동기라고 하는 건 하고 싶은 마음이죠. 학습자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게 할 건가 그 전략을 보면 자, 먼저 선행 조건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선행 조건 자, 개인을 지원하는 환경이 구성되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동기 유발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고요. 학습자가 일단 적절한 도전의식이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적절한 도전의식 그리고 얘네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그런 학습 목표 이제 수업의 목표가 정해져 있고 개인 교사가 교수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 선행 조건 4가지이기 때문에 문제 나오기 좋겠죠. 브로피의 동기 유발 전략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자, 동기 유발 원리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막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할 수 있겠어 좀만 더 해봐 라고 하는 성공 기대감이 유지하고 한번 딱 잘했습니다. 그러면 칭찬도 좋고요. 사탕 하나라도 좋습니다. 이게 꽤 굉장히 좋아요. 외적 보상을 제공을 해주면 좋고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이용한다. 방금 어땠어? 기분 좋았지? 그렇게 하는 거야. 거봐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내적 동기를 계속 이제 자극을 해주는 거죠. 이러면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다.
자,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시덴탑의 지도자의 교수 기능 발달 단계, 요거 별표 2개에서 3개 사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학자가 딱 2명이에요. 매칠러랑 시덴탑인데, 시덴탑에서 이제 나올 거는 요겁니다. 교수 기능 발달 단계고요. 스포츠 지도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 수업을 하는 능력이 발달해 나가는가, 요거를 내고 싶을 때 무조건 낼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크게 5단계로 나눠지고요. 초다동, 교자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다동이라고 하는 것을 교자집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초기 곤란 단계. 내가 교수 기능을 지금 헝그리 스포츠에서 막 배웠어요. 목표 제시하는 거, 피드백 주는 거 다 배웠어요. 다 배웠지만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준. 그게 초기 곤란 단계. 자, 그 다음에 다양한 교수 기능의 학습 단계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배웠던 것을 한 번씩 이렇게 쭉 써먹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활용을 하고, 이렇게 써먹는구나, 이렇게 써먹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 수업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다양한 레퍼토리가 아직 부족하다. 자, 그 다음에 동시적 처리 가능 단계. 자, 요거 체크하고요. 자, 요게 좀 중요합니다. 자, 동시적 처리가 되려면 한 가지 기능 이상을 충분히 내가 무의식적으로 쓸 수 있는 단계, 자동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단계여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것도 쓸 수가 있다. 한 가지 기능이 숙달되면서 다른 기능과 함께 동시적 처리가 가능한 수준. 자, 이 친구한테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동작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눈은 다른 학생들을 보면서 저기서 막 장난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발은 이렇게 해주고 거기 학생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피드백과 부정행동 제지를 같이 하는 모습. 그러면 내가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이 동시적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자, 요 2가지가 조금 헷갈려요. 요 2가지. 다양한 교수 기능의 학습과 동시적 처리 가능. 요거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2가지 헷갈릴 겁니다. 교수 기능의 적절한 사용.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교수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효율성의 차원에서 이때는 누가 봐도 부정행동 제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내가 부정행동 제지를 딱 한다는 겁니다. 이때 피드백을 줬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간다? 이게 아니라 피드백을 딱 준다. 일종의 상황적 지식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요. 자, 마지막 단계는 이제 기능을 다 쓸 수 있고요. 적절한 순간에 쓰는 건 당연하고요. 최종적으로 너무 자신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수업 언제든지 오세요. 내가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하면서 다양한 교수 기능이 습관이 되고 사태 파악이 항상 가능합니다. 지금 이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고 저기 내 등 뒤에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고 다 머릿속에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내가 이때 이런 교수 기능을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예측력까지 습득한 단계가 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요 5단계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처음 나오니까 아마 기본적인 수준, 요 순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용 주어주고 이 5개 중에 어느 것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래 시덴탑의 타협의 종류 보겠습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사가 학생과 타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과제 내 타협과 과제 간 타협이 있는데요. 과제 내 타협은 말 그대로 과제 자체를 수정하는 겁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좀만 더 쉽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이거지만 좀 더 낮춰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과제 자체를 수정을 하는 거고 과제 내 타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 간 타협은 뭐냐면 과제 내 타협이 아닌 건 다 과제 간 타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운영 과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업을 운영을 할 때 교구 정리나 청소나 아니면 수업 진행이나 하는 것들. 학습자 과제는 이제 학습자 주로 이런 과제를 의미를 하고요. 사회적 행동은 이런 학습과 좀 더불어서 수업에 잘 참여하고 친구들과 협력하고 배려하고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3가지를 서로 상호 타협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자, 오늘 농구 수업이에요. 자, 오늘의 목표는 자유투라인에서 5개를 던져서 3개를 넣어야 됩니다. 이러면은 과제가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3개를 넣으신 분들은 끝나고 여기 체육관 청소를 해야 되는데 빼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운영 과제와 학습자 과제 간에 이렇게 타협이 이루어진 거죠. 제가 내어드린 과제를 수행을 하면 오늘 해야 되는 운영 과제를 감해주겠습니다. 라던가 아니면 수업에 잘 참여하면은 끝나기 전 10분 정도 아주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제 간의 상호 타협이 이루어지는 게 요 과제 간 타협입니다. 요때 요 2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독 문제로 나올 수준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기 주어지고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니은 어떤 타협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니은은 어떤 타협인가, 과제 내 타협인가, 과제 간 타협인가 요 정도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보기 수준에서 나올 수가 있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자, 로버츠의 숙달의 중심 분위기 형성 전략 이것도 별표 하나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숙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제를 숙달을 하는데 이 집단이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수업을 하는데 우리 수업을 하는 그 학급에 이 학생들이 잘 이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것을 타겟 전략이라고 하고요. 하나씩 보면은 T, 태스크, 과제라고 하고 도전감을 일으키는, 이제 너무 쉬운 과제는 재미가 없고 너무 어려운 과제는 호기심이 안 생기잖아요. 해볼만 한데 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이 집단에게 주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권위가 부여가 돼야 됩니다. 개인의 의사결정이 존중되고, 그 다음에 R은 인정입니다. 개인의 향상도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 자, 그룹핑 집단이고요. 모둠을 형성해서 협동학습을 실시해주면은 조금 더 응집하고 숙달이 이루어지고요. 그냥 계속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단계 평가를 해줘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시간, 학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줘야 된다. 요거 6개. 예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요거는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5번째 전술 게임 모형의 과제 제시 단계, 요거 별표 주시고요. 2개 정도 줄게요. 자, 전술 게임 모형에서 그리핀인가요? 그 학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해 중심 게임 모형 그 6단계 있습니다.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요거는 이제 매칠러가 얘기하는 그 과제 제시, 수업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를 의미를 하고, 요게 이제 작년에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술 게임 모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초기 게임 형식으로 그냥 간단한 게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할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전술적인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술 연습을 합니다. 기술 연습이 충분히 되면은 그 다음에 변형 게임을 하고요. 변형 게임에서 거의 완벽하게 수행을 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정식 게임으로 가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요 4가지 순서 또는 이 설명 주어지고 이게 어느 것에 속하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자세하게 보면 초기 게임 형식, 지금 하고 있는 것, 자, 오늘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농구 5대5를 배울 건데, 사실 농구 5대5는 결국 공은 하나잖아. 1대1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1대1, 2대2, 3대3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전술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장도 다 쓰지 않는 거죠. 반절만 쓰면서 3대3 경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초기 게임 형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야, 방금 봐봐. 그러면 좁은 공간에서도 굉장히 어렵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드리블 잘할 수 있어야 되고, 패스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스크린도 잘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해야 될 움직임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단서와 피드백을 제공한다. 드리블 연습, 이 스크린 연습, 이러한 기술 연습들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형 게임을 하면 됩니다. 변형 게임은 초기 게임 형식보다 조금 더 이제 확장되고 좀 더 정식 게임으로 간 모습이고요. 정식 게임을 아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복잡성을 줄여 나가는데, 줄여 나가면서도 오늘 하는 그 전술의 대표성과 과장성은 여전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충분히 5대5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아직 반절만 쓸게 라고 하든가, 아니면 자, 전체 경기장을 쓸 건데 드리블은 없어, 오로지 패스만 해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변형 경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과장되죠. 패스가 굉장히 과장되고 공간이 굉장히 과장됩니다. 자, 이 변형 게임을 하다가 정식 게임으로 가는 상황은 학생들이 충분히 정식 게임을 할 수 있을 때 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게임의 단계, 수준을 결정을 하고요. 자, 우리 이제 계속 전술에 대해서 배웠어. 그럼 실제 상황에서 써봐 라고 하면서 전술 목표를 설정하고 정식 경기를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게임 시켜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가르칠 게 생기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티칭 모멘트라고 하는데, 그게 발생을 하면은 정지, 그 다음에 방금은 너무 전술적으로 잘했어 라고 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해서 요 4가지 잘 보고 가시고요. 자, 아래 전술 게임 모형의 게임 수행 평가 도구 보겠습니다. GPAI라고 하는데, 기존의 수업 같은 경우는 기능을 먼저 하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술 게임 모형에서는 평가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평가 도구가 요거다. 쉽게 말하면 전술적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법이다. 자, 대표적인 구성 요소는 7가지입니다. 돌아오기, 적응하기, 의사결정하기, 기술 수행하기, 보조 커버, 가드 마크하기인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축구로 한번 따져볼까요? 축구 경기장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중앙 수비수라고 할까요? 미드필더라고 할까요? 미드필더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선수의 전술 능력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른 위치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기 위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잘 돌아오는가? 또는 적응하기, 자기의 역할, 중앙 미드필더로서 해야 되는 그런 기술들, 역할들을 잘 적응하는가? 의사결정하기, 패스해야 될 때 패스하는가? 또는
슛해야 될 때 슛해야 되는가? 그 의사결정의 적절성. 그 다음에 기술 수행, 뭐 패스, 코너킥, 슛, 프리킥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요 GPAI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각각의 구성 요소를 적절한가 비적절한가를 같이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선수가 경기 중에 아주 좋은 의사결정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중요한 순간에 패스, 어시스트를 넣어서 골을 막 만들어냈고 중요한 순간에 패스, 슛도 잘하고 해서 의사결정을 아주 잘합니다. 근데 비적절한 경우도 많아요. 결론적으로 2골을 만들어냈지만 실수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은 GPAI에서는 이 선수의 점수가 높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내용이 좀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적절, 비적절 또는 효율적, 비효율적 수행을 비율로서 점수화하더라. 그래서 주안점은 긍정적인 수행이 많아도 부정적인 수행이 많으면 평가 점수가 높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게 GPAI고요. 자, 이거는 익명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요건 딱 1번 문제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기억 니은을 이제 찾아서 쓰는 건데 정식 게임 차시에서는 GPAI를 활용해서 실시한다. 7가지 게임 수행 요소는 탁구 단식 경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돌아오기, 의사결정하기, 그 다음에 요건데 요거는 그 종목마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보조하기, 커버하기 이런 게 적용되지 않는 종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탁구에서 단식이면은 지금 커버하기가 없죠. 내가 커버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는 보조하기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탁구 경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기술 수행과 적응하기 이런 것들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다음 지우고 자, 오른쪽 위에서 라반의 움직임 개념들 보겠습니다. 루돌프 라반 우리 움직임 교육 모형에서 많이 봤고요. 자, 라반 같은 경우는 인간이 행하는 그 움직임을 4가지 차원에서 모든 걸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체, 노력, 공간, 관계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이것도 나온 적은 없어서 나오면은 요 4가지가 나오기가 좋습니다. 사지선다로 이 라반의 움직임 개념들에서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내용 주어주고 신체인가 노력인가 공간인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움직임 예를 들면 제자리에서 딱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 동작을 요 4가지 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무엇이 움직이는가? 지금 팔이 움직였죠? 그러면 팔이 움직인다. 신체가 움직인 거고요. 자, 노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느리게 또는 무게감 있게 어떠한 흐름으로 부드럽게 세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팔을 앞으로 올리고 자, 신체가 어디로 움직이는가? 나의 몸 앞쪽으로 위쪽으로 높게 낮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관계 같은 경우는 내 몸만 있으면 내 신체고요. 또는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같은 경우 요것도 별표 하나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여서 신노 공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아래로 내려와서 7번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발달 모형 전략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마 다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헬리슨의 책임감 발달 모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요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책임 수준부터 이 높은 수준, 마지막에 전위 수준까지 이제 수업 중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해서 책임감 수준이 높은 학생을 길러내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더 높은 수준으로 학생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요게 이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책임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참여와 노력 단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전략이 있거든요. 이것을 레벨 1 전략, 이것을 레벨 2 전략이라고 했을 때 요게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단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비교적 아래쪽에 있는 것 예를 들면 전이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죠. 내가 학교 수업에서 배웠던 게 지역사회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남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단계. 그러면 그때 전략은 퇴보 방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앞으로 갈 게 없으니까 뒤로만 안 가면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읽어보면 이해가 되십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자, 무책임 단계에서 이제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할 수 있는 레벨 2로 갈 때 요 레벨 1 전략이 다소 생소해서 문제로 나온다면 요 내용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눈앞에 학습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자의 특징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수업을 할 때마다 친구를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학생이 좀 책임감 수준이 올라가고 싶어. 그러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가? 자, 첫 번째, 포괄의 법칙, 포괄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전체를 아우르는 느낌, 포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학습자에게 주의를 주는 겁니다. 아, 지금 이 수업에 너만 있는 건 아니다. 이 수업에서는 모두가 존중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은 수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게 포괄이고요. 자, 아코디언 법칙 이런 거 나옵니다. 우리 그 아코디언이라고 하는 악기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눌렀다가 뗐다가 이렇게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너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나도 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가 이렇게 지금 참여도 안 하고 남들 방해하고 하면은 나는 수업 안 하고 이것만 계속 가르칠 거야. 근데 너가 내 말을 잘 따르고 너가 남들을 방해하지 않고 수업에 잘 하면은 바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너에 따라서 나의 지도 전략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한다. 그런 게 좀 아코디언 법칙하고 연관이 있고요. 자, 할머니 법칙은 한번 들으면 까먹지 않으실 겁니다. 보통 할머니들이 뭐 손주들 이렇게 볼 때 손주들이 이제 하기 싫은 게 있겠죠. 그러면 이거 하면은 뭐 이거 하게 해줄게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너가 수업에 참여하기 싫어도 수업에 잘 참여하면은 그 다음에 너가 원하는 것을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할머니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슷한 원리로 프리맥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리맥 원리. 이것도 마찬가지. 선호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선호하는 행동을 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 할머니 법칙이고요. 자, 불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에 계속 이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첫 번째는 뭐 경고, 두 번째는 너 잠깐 나가 쉬고 있어. 뭐 세 번째는 이제 아예 뭐 교실 밖으로 보내다든가 뭐 교무실에 가 있다든가 아니면 아예 집으로 간다든가 라고 하면서 수업에서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점점 내가 불참하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대로 지도를 한다. 그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실수 없는 연속 5일은 이 친구가 잘해요. 이 친구 잘하면 그 한 번 잘했다고 뭐 바로 이제 좋아하는 거 해주고 막 이렇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너가 실수 없이 그동안 잘했던 것을 5일 동안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을 노력을 해보면서 이제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좀 내면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요 실수 없는 연속 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단계는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각 단계의 특징 알고 계시면 되고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수업에 어떤 특정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지금 어떠한 단계인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인을 방해하진 않지만 뭐 열심히도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금 이 학생은 두 번째 타인의 권리와 감정 존중의 단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헬리슨의 전략에 따르면 이 학생은 어떠한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자가 원할 수 있게 적절한 과제를 수정해주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측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별표는 한 2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뒷장에서 8번하고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고요. 8번부터 보면은 스테이션 수업, 과제식 수업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스타일하고 모형을 배웠습니다. 스타일은 모스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제시한 내용이고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매칠러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꼭 이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체육 수업에 대해서 이 두 명만 구분을 한 건 아니죠. 수많은 학자들이 많이 구분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학자가 링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내용 발달 단계에서 나오는 학자인데 뭐 각각 명칭만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교사가 직접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 학생에게 동작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을 스타일에서는 뭐라 그랬죠? 지시형 스타일이라고 했고 모형에서는 직접 교수 모형이라고 했고 링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적극적 수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칭만 좀 다른 건데 자, 그 중에서 링크의 과제식 수업은 다른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주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 강의에서 스테이션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거장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특정한 과제를 하는 그 정거장을 만들고 학생들을 이렇게 일정 시간마다 이동을 시켜서 여러 가지를 연습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한 곳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같이 연습을 하다 보면 대기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 학습자를 인원별로 나누어서 각각 이제 과제를 연습을 하게 만든다였는데 요거의 주의사항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한 내용들도 있는데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스테이션별 연습 시간을 동일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요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축구라고 해볼까요? 여기서 슛을 연습을 하고 여기서 드리블 왼쪽에서 패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각각 이동해서 연습하세요 하고 5분 지나면 딱 돌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드리블은 7분 연습하세요 라고 해놨으면 문제가 발생하죠. 슛을 연습한 친구들은 끝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연습 시간은 동일하게 설정해야 된다. 자, 이건 어렵진 않은데 자, 두 번째 각각의 스테이션 과제는 이미 배운 기능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축구를 처음 하는 친구들이에요. 패스도 할 줄 모르고 이 뭐 슛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야 여기 가서 지금 슛하고 패스 연습하세요 라고 하면 연습이 될까요? 안 되겠죠. 계속 교사가 여기 있으면 계속 올 겁니다. 선생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테이션을 구성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스테이션에 가 있는 학생들이 이 과제를 배웠던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말하는 거고, 자 3번하고 4번의 체크 중요합니다. 요런 게 오답으로 나오기가 좋습니다. 자 스테이션 간의 과제가 계열적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확인을 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뭐 학생들이 초보자입니다. 그러면 슛에서도 초보적인 과제를 해야 되고 드리블에서도 초보적인 과제를 해야 되고 패스에서도 초보적인 과제를 해야 된다. 자, 숙련자면은 마찬가지로 각각 숙련적인 과제를 해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스테이션별로 과제 수준이 다르면, 예를 들면 슛은 굉장히 쉬워요, 난이도가. 근데 드리블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시간이 5분이죠. 5분 안에 자, 슛은 지금 난이도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해보고 너무 쉽네, 그냥 잘 되네 하고 연습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드리블 같은 경우는 지금 난이도가 너무 높죠. 5분이 부족할 수가 있다. 완전 학습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충분한 과제들도 각각 똑같이 구성해야 된다가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나올 때 스테이션 간의 과제를 계열적으로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틀린 내용이고요. 계열적이지 않고 동일하게 해야 된다. 자, 다만 요거는 가능합니다. 이 학습자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편차가 있으면 이제 그 스테이션 안에서 그 과제는 조금 차별을 둘 수는 있습니다. 학습자별로. 여기서 잘하는 애들은 요거 연습하시고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요거 연습하세요. 요거는 되는데 이 과제 간에 너무 난이도가 차이가 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당연합니다.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 충분히 복잡하지 않은 과제로 구성해야 된다. 딱 들으면 알겠어요 선생님, 가서 하고 있을게요, 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과제가 학생들에게 복잡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면은 제대로 된 스테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 내용이 되겠고요. 요거 잘 보고 가셔야 되고, 자, 한번 지우고. 자, 유도 발견형하고 수련 발견형의 차이. 요거는 그냥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거 많이 물어보셔서. 자, 둘 다 똑같이 발견입니다. 요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죠? 생산이었죠. 확산, 생산. 자, 요거는 어렵진 않은데, 자, 유도 발견하고 수련 발견이 뭐가 다르냐면, 자, 유도 발견은 질문을 계열적으로 구성을 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렇게 계속 유도해 나갑니다. 언제까지? 교사가 원하는 대답을 할 때까지. 자, 수련 발견은 어떤 식이냐면 여러 가지 질문, 유도 발견이라고 했을 때 주고받을 법한 그런 질문들을 한 번에 그냥 학생에게 주어버립니다. 어떻게? 종이에다 적어서. 그러면 학생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1번부터 풀든 10번부터 풀든 전체를 풀게 되면은 교사가 원하는 답에 도달을 하게 이 질문을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학습자가 하면 된다. 교사가 유도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하게 된다. 자, 그때 유도 발견 같은 경우는 성취해야 할 행동 기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을 미리 진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취해야 할 행동 기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성장해야 될, 그러니까 보여줄 행동을 의미를 하는데, 보통 이런 유도 발견이나 수련 발견에서의 원하는 행동 기대는 어떠한 개념을 알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이런 게 행동 기대입니다. 그러면 유도 발견은 이런 것들을 진술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보면 뭐 높이뛰기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에너지 차원에서 높이뛰기 같은 경우는 달려오는 운동 에너지를 위로 뛰어오르는 위치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른 속도,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달려와야 높게 뛸 수 있다, 이 개념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수업을 시작할 때 유도 발견에서, 자, 우리는 오늘 선생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빠르게 달려야 높이 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답을 미리 알려줘 버리면 교사와 학생이 재미있게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 그 전반적인 계열적 과정이 모두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수련 발견은 왜 알려주냐면, 수련 발견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10가지의 과제를 가져왔습니다. 질문인 거죠. 그러면 자, 요것을 쭉 해보면은 높이 뛰려면 빠르게 달리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정답은 알지만 꼭 그 정답이 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전공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적절하고 도전적인 질문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안달나게 한다는 거죠. 요게 좀 차이가 있다. 요 개념이 어렵게 나오면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에는 요 내용을 보기 수준에서 짧게 출제를 해놨는데, 작년 말에 임용고사 문제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모스턴과 애쉬워드에 근거하여 두 교수 스타일의 특징을 행동기대 측면에서 상호 비교하여 서술해라 라고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유도 발견과 수렴 발견에서 행동기대를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가. 신기하게도 요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도 보기 수준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 교육학 마쳤고요. 스포츠 심리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심리학 알아보겠습니다. 23년도에는 칙센트미아의 몰입이론 정확히 마쳤고요. 자, 문제 출제되기 전에 칙센트미아의 교수님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거 교수님들이 내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나왔습니다. 24년도는 적중률이 좀 저조했고요. 난이도가 좀 어려웠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여기서 건드린 내용들이 임용에 나옵니다. 교육학도 그랬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빅5 이론 요거 넣어드리고 어포던스 교재도 있긴 한데 한 번 더 강조를 했는데 요 두 가지가 임용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허투루 만든 건 아니구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만족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럼에도 스포츠 심리학은 이 출제 범위가 워낙에 넓습니다. 이걸 만들면서도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다 내다 보면은 사실상 공부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커트를 좀 했고 자, 여기 있는 내용에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저와 함께 강의로 한 번 정도 듣고 그 다음에는 이게 자료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쭉 눈에 익힐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성격을 구성하는 요인 빅5 이론 나옵니다. 계속 스포츠 심리학, 특히 그 수행 심리에서 성격 파트 보면은 지금 교재에도 홀랜더의 성격 구조랑 매슬로우 요 두 가지만 나온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문제가 출제가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자, 성격 관련해서는 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요거 딱 찍어 드렸는데 어디에 나왔다? 임용에 나왔다. 자, 요거는 임용에 나온 설명을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가보면 자, 오른쪽에 있는 8번 문제입니다. 요거 한번 쭉 내려가 보면은 자, 여기 김 교사가 말하는 부분부터 자, 김 교사, 저는 일반 학생 개개인의 성격이 운동을 실천하는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성격하고 운동이 뭔가 관계가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타와 맥크레가 집대성한 5가지 성격 특성 요인, 빅5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흥미롭게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래 쭉 보면은 자, 운동 실천이 정적이거나 분적적인 관계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성격과 운동 실천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래 문제에서 자, 미추친 니은의 두 가지 모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운동 실천 관련 성격 요인 두 가지를 제시해라. 요 두 가지가 뭐냐면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서 외향성하고 신경성이 되겠습니다. 요 두 가지가 운동 실천하고 상관이 있다. 자, 이 학자들은 성격을 크게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운동 실천과 관련이 있을까? 운동 수행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운동 실천을 많이 하고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은 운동 실천이 적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빅5 이론 같은 경우는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나올 수는 있는데 많이 나오더라도 처음 나오는 거니까 빅5 이론의 요소가 아닌 것은 이 정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알고 각각의 내용이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위로 가서 자, 모건의 정신건강 모형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빙산형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프로파일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을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격을 몇 가지로 구성을 한 거예요. 긴장하는 정도, 우울, 분노, 활력, 피로, 혼란 이런 것들을 좀 측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성공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좋은 훌륭한 선수들이고 자,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공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비교적 잘하지 못하는 선수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잘하지 못하는 선수들은 이렇게 큰 그래프에 의미가 없지만 잘하는 선수들에게는 이렇게 튀어오르는 빙산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구간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게 뭐다? 활력이다. 활력.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건강과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운동 수행 능력은 관련이 있더라. 특히 우수 선수의 경우에는 활력 징후가 좋고 활력 징후가 좋은 사람은 우수 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요것까지 이제 유추를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분 상태 검사 아래 설명 보면, 자, 운동선수의 심리적 건강 상태를 측정을 합니다. 측정 요소 이렇고요. 여기 중에서 이 잘 훈련된 선수일수록 활력 요소가 높고, 부정 요소보다 이게 월등히 높다 보니까 빙산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뭐랑 같이 보시냐면, 결국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요 세 번째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와인버그와 타이진의 소진 보면, 자, 우리가 과훈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의 강도 높은 훈련으로 선수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수행력이 감소하는 것, 이것을 과훈련이라고 한다. 일단 체크. 자, 그 다음에 와인버그는 소진이라는 개념과 타이진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각각 어떤 건지 한번 보면은, 자, 소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소모하는 느낌이 들죠. 자, 훈련에 따라가기 어렵고 이전 같은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로, 자, 이거 체크하겠습니다. 과훈련이 자극이면 소진은 반응이다. 너무 심하게 훈련을 하면 사람은 지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진의 반응으로서 여러 가지 행동적 징후, 결과가 나오는데, 이 중에 주된 심리적 징후는 우울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운동을 너무 열심히 시키다 보면 운동선수가 점점 어떻게 진다? 우울해진다. 그래서 뭐다? 과훈련은 좋지 않다를 이제 증명을 해낸 겁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자, 타이진 보겠습니다. 그럼 소진과 뭐가 다른가? 자, 이제는 이게 계속 중첩되는 거예요. 훈련 스트레스가 축적이 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스포츠를 아예 떠나는 것, 그만두는 것을 의미를 하고, 아니면 심리적, 정서적으로 완전히 고갈한 상태를 의미한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번아웃 증후군 이런 거 있죠? 그게 요것을 의미를 하고, 자, 이러한 트레이닝, 이렇게 과훈련하고 비인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완전히 지치게 훈련을 하는 것은 결국 선수의 비인격화와 운동성취의 결여, 다시 선수의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일으키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운동 수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이 와인버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비인간적인 훈련이나 과훈련으로 소진된 선수는 경기력 저하를 비롯해서 정신건강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자, 체크. 우수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훈련보다는 선수의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중요하죠. 왜? 스포츠 지도사 분들은 대부분 이런 유소년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이 학생들에게 스포츠를 가르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5년 뒤, 10년 뒤에 이 어린 학생들이 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어떻게 운동을 발휘할 수 있는가, 요걸로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 방식처럼 완전히 막 무자비하게 무섭게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계속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적으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1번하고 2번이 연결되는 것은 이렇게 훈련을 했을 때 결국 잘하는 애들은 이제 외향성이 점점 올라가는 거고요. 못하는 친구들은 신경성이 점점 이제 올라가서 못해지는 겁니다. 모건의 정신건강 모형도 마찬가지. 활력 징후, 이제 잘하는 긍정적인 정서가 좋은 친구들은 운동 수행도 잘하는 거고요. 나머지 정서가 높은 친구들은 이제 운동 수행도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거의 이제 붙어 있는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고요. 자, 한번 지우고. 자, 어포던스 가겠습니다. 어포던스. 자, 요거는 깁슨의 연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유기체 환경 과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작 가능성인데, 자, 환경 정보가 다시 깁슨의 경우에는 환경은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다?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은 이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없다. 그냥 환경을 지각하는 것만으로도 이 동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동작의 가능성이 요 어포던스입니다. 요것도 임용시험에서 나왔는데,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어포던스도 스포츠 지도사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때 지금 이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억트랙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깁슨의 연구가 아니고 그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요것과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또는 어트랙터가 먼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트랙터는 뭐냐면 거의 말이 비슷해요. 유기체 환경 과제가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도 나오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이제 협응된 모습, 그것을 이제 어트랙터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되게 보통 걷기를 많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빠르게 걷든 느리게 걷든 팔과 다리와 리드미컬한 움직임은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게 서로를 이제 끌어당기는 어트랙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트랙터도 움직임과 좀 관련이 있고요. 어포던스도 요 움직임하고 관련이 있어서 자, 요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문제로 나왔을 때 어포던스는 결국 요 동작 가능성 요런 게 좀 나와야 되고 이 환경, 정보, 지각 요러한 이 멘트가 나와야지 어포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트랙터도 유기체 환경 과제 요런 멘트는 나옵니다. 근데 움직임이 뭐 안정적으로 일어난다.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움직임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느낌의 멘트가 나오면 어트랙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조금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일단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나올 수도 있고 이것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자, 어찌됐든 이것도 가볍게 보고 가는 겁니다. 자, 위쪽으로 가서 자, 시각 차단 기법 보겠습니다. 운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를 연구를 하고 싶을 거예요. 학자들은. 그러면 자, 이제 뭐 하나씩 해보는 거죠. 첫 번째 시간 차단. 자, 영상을 쭉 틀어줍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골대가 있고 골키퍼가 있습니다. 자, 이게 프리킥을 하는 선수가 있고 공을 딱 찹니다. 차서 이렇게 공이 딱 날아갈 때 자, 정지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을 차단한 상태, 일정 시간 화면을 꺼버린 상태인데 자,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공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이 검사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정보를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요게 시간 차단이고, 자, 공간 차단도 있습니다. 요거는 특정 부분을 가리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 공을 차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공을 찰 때, 공을 차는 부분을 이렇게 가리는 겁니다. 가리면은, 이제 사람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는가, 요것을 연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둘 다 시각 차단 기법에 속합니다. 자, 다시. 자, 시각 차단 기법에는 시간을 차단하는 것과 공간을 차단하는 게 있다. 자, 시간은 수행 장면의 영상에서 일정 시간 화면을 차단한다. 이제 멈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숙련자, 잘하는 사람들은 이 못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딱 정지를 해놨을 때 더 많은 정보를 끌어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위의 상황에서는 골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것을 잘 맞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간 차단은 수행 장면에서 특정 부분을 차단하는 기법인데, 자, 숙련자는 주로 팔을 보고요. 초보자는 라켓만 본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배드민턴이라고 해봅시다. 배드민턴, 이렇게 라켓을 잡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공간 차단을 해봅시다. 이렇게 안 보이게 해놓고, 자,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제 보통은 이런 거 검사를 하면은 검사자들은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를 머리에 띄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만 본다? 라켓, 손 부분만 본다. 그러니까 공이 맞는 부분. 자, 여기에만 레이저 포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숙련자는 어떻다? 숙련자는 이 팔 전체에 이렇게 시선이 고루고루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는 연구가 되겠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것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만일에 라켓 스윙 연습을 시킵니다. 수비 연습을 시킨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수비자에게 자꾸 공만 보라고 하지 말고 팔 전체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보자에서 숙련자로 넘어갈 수 있게 그런 운동 지도에도 효과적인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뭐 지금 별표를 안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별표 하나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썬다이크의 동일 요소 이론, 요거는 전이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부터 별표를 다시 하면은 별표 2개입니다. 자, 문제로 나오기가 좋습니다. 썬다이크의 동일 요소 이론에서 전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운동기술 요소의 유사성, 2번 처리 과정의 유사성, 3번 선행 과제의 연습량, 4번 뭐 운동선수의 어떤 것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잘 보고 가시면 좋고요. 자,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배웠던 어떠한 특정 기술이 지금 배우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언제 이 전이가 많이 일어나냐? 첫 번째, 내가 하고 있는 기술이 비슷할 때, 유사할 때. 자, 테니스의 서브와 배구의 서브 동작, 공을 던지고 반대손을 스윙해서 맞추는 거죠. 유사하죠. 이럴 경우에는 정적 전이가 일어나기 쉽다. 자, 맥락간 서브하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좀 다르긴 한데 뭐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처리 과정의 유사성. 연습 과정이 실제 상황과 유사하면 더 잘 일어나기가 쉽다. 자, 연습 따로 실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실제처럼 하면은 실제 상황에서도 잘 이루어진다. 자, 연습이 과거고요. 실제가 지금이죠. 그래서 과거의 수행이 지금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처리 과정이 유사할수록. 자, 당연히 앞서 배운 것을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몸에 배겨 있을 거고요. 연습 방법도 영향을 줄 겁니다. 특히 연습 방법 맥락간섭과 관련해서 뭐 구획 연습과 무선 연습 있었죠. 그러면 어떤 것이 좀 더 영향을 많이 준다? 학습에는 구획이지만 이런 전이 이런 것에는 이 무선이 영향을 많이 준다. 이러한 것들도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별표 2개 중요하고요. 자, 아래 고원과 슬럼프 작년에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아쉽게 여기 나오지가 않고 천장 효과와 바닥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기의 고원 슬럼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사실 요거에 거의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원하고 슬럼프는 다시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표 한 2개 정도 두고. 자, 고원은, 자, 여기에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운동학습 곡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아예 운동을 시작할 때는 못하겠죠? 그러다가 배우면서 운동 수행을 점점 잘할 겁니다. 내가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이게 운동학습 곡선 또는 운동 수행 곡선인데, 자, 이 곡선을 기준으로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성장해야 되는데,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유지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구간이 뭐다? 고원이라고 부르고요. 내가 평소보다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할 때도 있다. 여기 구간이 뭐다? 슬럼프다 라고 합니다. 자, 고원, 수행 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요. 원인은 뭐 필요할 수도 있고 주의력 결핍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자, 체크. 자, 지금 수행곡선은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머릿속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지금 발달을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요거 체크하겠습니다. 요거 개념이 좀 중요하고, 자, 슬럼프는 자신의 실력보다 감소되는 상태죠. 요거는 고원보다 좀 더 안 좋은 상황일 겁니다. 자, 휴식을 제공하거나 연습 방법을 바꿔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 이 수행곡선하고 이제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파워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운동 수행을 처음 하면은 이 수행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은 이 곡선의 기울기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예전만큼의 그런 성장 속도를 보이려면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파워 법칙인데요. 이것도 그냥 가볍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불안 감소 기법 중 볼펜의 체계적 둔감화. 요거는 그 교재에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좀 더 자세하게 가져와 봤고요. 자, 불안 감소 기법 항상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올 법한 게 요거라서 좀 가져왔습니다. 요것도 별표 하나 정도. 자, 체계적 둔감화 알고 계실 텐데 한 번 더 보면은, 자,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은 어떻게 될까요? 막 잔뜩 수축하고 긴장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이완하는 연습을 하면서 불안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컨트롤하는 연습인데, 자, 이완하는 연습을 하려면 일단 근육 이완 방법을 알아야 되겠고 호흡 조절 방법도 알고 있어야 요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평상시 연습을 하냐? 내가 불안을 느끼는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위기에 따라서 쭉 작성을 하고 낮은 수준부터 컨트롤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안까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이 체계적 둔감하다. 이렇게 체크하고요. 자, 역조건화의 원리, 트라우마나 입술을 극복하는 데 뛰어나다. 자, 불안 감소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역조건화는 뭐냐면 조건화의 반대입니다. 조건화라고 하는 건 특정 행동과 내가 원하는 행동을 이제 결부시켜서 그 행동이 나오도록 하는 건데, 요거는 반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조건화시킨다라는 게 역조건화의 원리입니다. 자, 트라우마나 입스인데요. 자,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그런 상처, 외상을 의미를 하는데요. 과거에 내가 운동 수행 중에 이런 불안 때문에 실수를 한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금 극복을 할 수가 있고, 자, 입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뒷장으로 가서, 자, 뒷장에서 2개 더 보겠습니다. 9번하고 10번 볼 건데요. 자, 9번은 빌리의 다차원 스포츠 자신감 종류 보겠습니다. 자, 리더십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리더십이 막 개발이 되다가 결국 첼라 두라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리더십 이론을 모아서 다차원 리더십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스포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론들을 결국 모아서 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다차원으로 이제 만든 거고요. 그러면 그 다차원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인지 효율, 신체 기술과 훈련, 회복 탄력성인데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새로 나오긴 했지만 별표 2개 정도. 자, 그래서 빌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먼저 스포츠 자신감 이론을 설명을 합니다. 그 특성 스포츠 자신감과 상태 스포츠 자신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것과 관련해서 스포츠 상황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 사람에게는 3가지 카테고리에서 자신감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인지 효율. 자, 내가 최고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을 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하는가, 인지적인 것과 관련이 있죠. 그런 것을 내가 잘할 수 있다. 아, 나는 스포츠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그런 것이 한 축인 거고요. 자, 2번째, 신체 기술과 훈련에서 선수가 성공적인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기술을 발휘할 수 있다는 확신과 기대인데, 말이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경기에 들어가서 아무리 불안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들고 해도 나는 그 동작은 충분히 할 수 있어. 뭐 양궁 같은 경우죠.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나는 기술은 완벽해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스포츠 자신감의 한 축이 된다. 자, 3번째, 자, 회복 탄력성이라고 나옵니다.
경기 상황에서 실수하더라도 과제에 대해서 집중하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과 확신. 자, 이것도 말이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어떤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어. 나는 내 기술을 완전히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 나는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잘 극복해낼 수 있어. 요 세 가지의 자신감이 결국 전체적으로 스포츠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문제 내기 좋겠죠. 야, 이것도 처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다음 중 빌리의 다차원 스포츠 자신감에 속하지 않는 요소로는 1번 인지 효율, 2번 신체 기술과 훈련, 3번 회복 탄력성, 4번 뭐 다른 것.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입스와 초킹 보겠습니다. 요즘에 조금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학회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가져왔고요. 자, 입스와 초킹 비슷한 것 같은데 살짝 달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입스는 잘 되던 동작이 이상하게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내가 너무도 잘해요. 뭐 농구 자유투라고 해볼까요? 나는 눈 감고도 자유투는 넣을 수 있어. 아주 잘하던 사람이 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이상할 정도로 이 동작이 되지 않는 것이 입스입니다. 자, 근육신경의 이상 증세를 볼 수가 있고요.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치료가 다소 어려운 형태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구나 야구, 골프 이런 거에서 요 입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초킹 요 구분해야 되는데 초킹은 우리 초크 알죠? 목 조르는 것처럼 아주 압박감을 느끼는 겁니다. 극도의 압박 상태에서 스윙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이 몸으로서 반응이 나오겠죠. 인지적, 심리적, 생리적으로 복합적으로 반응을 하겠지만 결국 이것도 동작은 안 되겠지만 자, 원인은 써있죠. 극도의 압박 불안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다. 왜? 이 불안 상황만 내가 컨트롤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날수행력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입스와 초킹을 개념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리학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아래 한국체육사 보면은 한국체육사는 딱히 이렇게 출제 예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자료는 항상 정해져 있고요. 뭐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그런 역사적 사료가 발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수준으로 잘 보고 가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운동생리학 보겠습니다. 자, 운동생리학 볼 건데요. 운동생리학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내용,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론이나 학계에서 발견된 어떤 것,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기존의 내용이 얼마나 어렵게 심화되어 나올지 그게 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제 예상에서는 23년도 같은 경우 근력 결정 요인을 정확하게 맞추었고 강의에서 금방추 요거 중요한데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요거 정확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24년도는 시험 난이도 매우 어려웠고요. 당연히 적중률도 매우 낮았습니다. 자, 운동생리학은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충실하게 공부를 해도 이미 양은 많고요. 다만 여기서 좀 건드리고 있는 거는 임용시험, 특히 그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이 있습니다. 요거는 임용시험 같은 경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기 때문에 교수들이 달라요. 근데 건강운동관리사는 같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같은 시스템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좀 참고할 만합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지연성 근통증, 그 가중, 이제 근력을 가중시키는 것, 카본행 방식의 심박수 구하기 이런 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렇게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가서 첫 번째 지연성 근통증 요거 항상 첫 번째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설명을 한번 볼까요?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심한 운동을 하거나 사용하지 않던 근육 부위를 사용할 때 근육이 아프고 근통증이죠. 딱딱해지는 통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근데 어떻게? 바로 아프지 않고 12시간에서 48시간 뒤에 나타난다라고 해서 지연성 근통증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단일 문제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작년, 재작년 강조를 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19번 문제였죠. 4번 보기 보면은 지연성 근통증은 골격근의 신장성 수축보다 단축성 수축 시 더 쉽게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틀린 지문이었죠. 다시 본문 오면 지연성 근통증은 언제 일어난다? 신장성 수축의 경우에 더 심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두고 한 명은 등산을 위로만 하고요. 한 명은 아래로만 내려오게 하면은 누구한테 요게 나타나냐면 아래로 내려오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 근육이 신장성 수축, 늘어나면서 힘을 발휘한 사람에게 많이 일어나더라. 자, 주요 원인은 이렇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운동 강도를 천천히 증가를 하면은 조금 더 덜하다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자, 젖산의 제거 경로, 우리 젖산 봤습니다. 자, 무산 소성 해당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할 때
초성포도산이 젖산으로 변화하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까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산화적 인산화. 자, 산소가 충분할 때 이게 어디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요. TCA 사리클, 크랩스웨로죠. 전자 전달기를 거쳐서 분해되는 거. 요게 제일 많이 되는데, 그거 이외에 무엇이 있나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코리사이클 설명 들었습니다. 그 해당 과정을 반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생 과정, 당신생 과정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 어디서 이루어진다? 간에서 이루어진다. 젖산이 다시 글리코겐으로 전환된다. 자, 요거는 운동 중에는 많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젖산은 지금 운동 중에는 최대한 산소를 많이, ATP를 많이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요걸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비교적 운동이 끝난 다음, 운동 직후에 이제 요 코리사이클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로 거의 이루어지는데, 요 코리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운동 직후에 한 20에서 30% 정도, 요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데 이렇게도 될 수도 있다. 자, 단백질 전환해서 소량의 젖산은 단백질로도 전환이 되고요. 땀이나 소변으로도 나갈 수가 있다. 자, 문제 내기가 좋죠. 다음 중 젖산의 제거 경로를 옳지 않은 것은 1번 산화적 인산화 설명, 2번 코리사이클, 3번, 4번 이렇게 해놓고 5답 만들면 굉장히 문제 내기가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근피로의 원인, 요것도 문제 내기가 좋겠죠. 중추신경계, 근신경 연접 후 수축 기전. 야, 우리는 왜 근피로를 느끼는가? 결국 근육의 수축력은 왜 줄어드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신경적인 작용 때문에 그 중에서 중추신경계에서의 피로. 자, 국부적 혼란에 대한 정보가 뇌로 전달이 되면서 수축 억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야, 더 이상 수축하면 좀 힘들어 라고 하는 거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근신경 연접부에서의 피로. 이제 신경세포를 통해서 근육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소축 신호가 전달이 될 때 그 부분에서 피로를 느낀다.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방출이 감소가 되면서 수축이 감소될 수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축 기전에서 결국 근육 수준에서 에너지원이 고갈되거나 부산물이 축적이 되면서 수소이온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수축이 안 될 수도 있다. 요 세 가지 이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로 나오기가 좋다. 자, 네 번째, 운동 처방 원리입니다. 야, 예전에는 FITT라고 해서 피트 원리라고 했고요. 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는 VP까지 고려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요거는 사실 트레이닝론 쪽에서 나오고요. 트레이닝론, 처방론 이런 쪽에서 나오는데, 운동 생리학에서도 나오긴 합니다. 앞에서 트레이닝 원리 이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 자, 요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F는 빈도, 프리퀀시고요. 주당 몇 번 할 건지 이런 것들. 자, I는 강도입니다. 어느 정도의 강도. 유산소 운동이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어느 정도, 최대 심박수에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야, 무산소 운동이면 원RM에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자, 어느 시간만큼 할 거고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형태는 뭐 유산소, 무산소 뭐 이런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V와 P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V는 먼저 총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 뭐 WHO 세계보건기구나 또는 그 미국 스포츠의학회 있죠? ACSM 미국 스포츠의학회, 여기서 말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해야 된다. 그때 그 운동량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당 몇 번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가, 총 운동량을 충족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P 점증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같은 운동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운동의 수준을 점점 더 늘려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운동하고 그 다음 계획 세우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점증을 계획해서 운동 계획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것도 여기도 지금 별표를 안 하고 있는데, 요거는 별표 하나, 근피로의 원인도 별표 하나, 젖산의 제거 경로도 하나, 자, 지연성 근통증도 하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가서 카보넴 방식을 이용한 목표 심박수 계산. 자, 요거는 계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별표 3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서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노인체육론에서는 한 것 같고요. 그냥 운동생리학에서는 안 한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운동 강도를 이제 세우고 운동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우리가 연구실에서 측정하는 그런 최대 산소 섭취량 아니면 뭐 젖산 역치, 젖산 축적 개시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심박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뛰는 안정시의 심박수가 있고요. 내가 심장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 최대 심박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이것을 운동 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운동을 할 때 그때 뛰는 심박수, 최대 심박수를 안 다음에 요것의 운동 강도라고 하는 것을 곱해서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요 최대 심박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연구실을 가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림잡아 최대 심박수를 구하는데 자, 어림잡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뺍니다. 요게 자신의 최대 심박수와 근사치다. 자, 내가 만일에 나이가 50살입니다. 그러면 나의 최대 심박수는 170이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측정을 하면 170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 측정을 하면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70이라고 놓고 여기에 강도를 곱해서 운동을 합니다. 요게 이제 목표 심박수인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카보넨 방식을 이용한 목표 심박수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해버리면 만일에 내가 심장에 병 같은 게 있어서 이 최대 심박수가 170이 아니에요. 막 150, 140인데 요거에다 놓고 만일에 뭐 80%의 운동 강도를 했다. 그럼 8이는 8, 87에 56. 그러면 136이 되죠. 그러면 거의 80으로 했지만 내 최대 운동 강도만큼 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부상이나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 한계를 두는 것이 요건데요. 자, 중요한 것은 안정시 심박수를 고려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 이제 트레이닝이 많이 된 사람일수록 안정시 심박수가 낮고요. 몸이 안 좋은 사람이나 이제 심장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안정시 심박수가 높습니다. 요것을 고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최대 심박수의 안정시 심박수를 빼서 목표 강도를 구한 다음에 지금 이걸 뺐으니까 다시 더해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오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고 자, 밑에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하면은 자, 만 40세 남성이 70%의 강도로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 중강도. 이 정도면 땀이 막 송글송글 날 정도예요. 그러면 이때 내가 이제 뭐 워치를 차고 운동을 하겠죠? 그럼 심장이 어느 정도로 뛰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내 최대 심박수를 지금 몰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된다? 220에서 나이를 빼면 된다. 자, 근데 위에 보면 문제마다 다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심박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꼭 다 모르는 거 아니죠. 나는 뭐 최대 심박수를 알아요. 그러면 그거에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일단 최대 심박수를 구하면 220에서 만 40세, 40을 빼면 180이 나오고요. 자, 안정시 심박수를 우리가 뺐다가 더하자 그랬죠? 70입니다. 그럼 70을 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동 강도가 70%면 0.7을 곱하고 70을 뺐기 때문에 다시 더해줍니다. 그러면 110에서 0.7, 70을 하면 147회가 나온다. 그러면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운동을 하면서 딱 워치를 봐요. 147회로 쿵쾅쿵쾅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70%의 중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구나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쉽죠. 왜냐면 내 안정시 심박수 시계가 제주고요. 지금 뛰는 심박수 시계가 제주입니다. 시계만 있으면은 누구나 쓸 수가 있고 지금 어느 정도 보호 구간을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상이나 상해에도 위험이 좀 덜해집니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로 나오기가 좋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자, 프랭크 스탈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입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회 박출량은 심장으로의 혈액 유입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정맥 활류량이 증가하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죠. 이게 들어오면 이완기 용량이 증대되고 심장이 더 많이 부풀어 오르고 심근이 커지면서 심장 자체 근육이 늘어나고 커지면서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심실수축력이 더욱 늘어난다는 법칙이다. 자, 이거는 요 자체입니다. 그래서 문제로는 단위 문제로 나오기는 어려운데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서 별표 한 2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쯤 건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근육의 성장 원리 이런 거 중요한데 안 나오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서 안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별표 2개 주겠습니다. 자, 우리의 근육이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육이 커지는 원리를 보자. 자, 첫 번째. 자, 우리의 근육은 쉽게 말하면 근섬유라고 보면 되고요. 근섬유의 수는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근육 운동하면서 막 근육 커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커지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근섬유의 크기만 증가시킬 수 있지 근섬유의 수는 증가시킬 수 없다. 이거 체크입니다. 근섬유의 수는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시킬 수 없다. 크기만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나 근증식했어 라고 안 하고 근비대됐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요 의미가 되겠다.
야, 그래서 근비대는 각 근섬유의 횡단면적 증가에 기인을 하는데 이게 같은 말이고요. 야, 변화 요인 이런 겁니다. 근섬유당 근원섬유의 수와 크기는 증가할 수 있다. 근섬유 안에 들어있는 금연섬유들 있죠. 액틴과 미오신 필라멘트 이런 것들은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근섬유 자체는 증가시킬 수 없다. 자, 마이오신 세사 중심의 수축 단백질량 증가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요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아래 자전거 에르고미터 운동량 계산 방법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트레드밀 나왔고요. 트레드밀 나왔으면 이제 요것도 나올 수는 있는데, 야, 제자리에 앉아서 자전거를 이제 돌릴 때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소모했나 운동량을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것을 측정하는 요소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자, 운동 부하는 브레이크 강도와 분당 회전수를 구하는데, 야, 브레이크 강도, 내가 페달을 밟는데 이 페달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 분당 회전수는 1분당 몇 번 이제 바퀴를 돌려야 되는지, 자, 1회전 시 한 바퀴 돌 때 몇 미터 나가는지를 이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 나왔을 때 브레이크 강도 2kg, 회전수 50rpm, 전진거리 6m다. 요게 보통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우리가 에르고미터 연구실에서 연구를 할 때 그러면 요렇게 구하면 600kpm per min 이렇게 나오거나, 자, 이것도 와트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아마 문제에서 이 조건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뭐 계산한 값이 나오면 얼마로 나눠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보통 딱 떨어지게 나올 겁니다. kpm per min을 와트로 나누려면, 와트로 표시하려면 6으로 나누어라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지면 이렇게 와트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 일단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딱 떨어지기 때문에 뭐 트레드밀 경사도 있는 거 이런 거 계산하는 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면, 자, 뒤에서 9번하고 10번 볼 건데요. 9번은 강의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섬유의 구조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야, 강의에서는 막 힘들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여기서는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자, 일단 알아야 되는 것은 두 개의 띠와 두 개의 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의 선, 두 개의 띠 이렇게 알아야 된다. 자, Z선 여기죠. 이 부분이고 여기는 액틴이 매달려 있고요. 자, M선은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는 미오신이 매달려 있습니다. Z는 액틴, M선은 미오신, M 미오신. 자, 수축 시에는 변화가 없다. 자, I대와 A대 보겠습니다. I대는 이 부분인 거죠. 밝죠. 자, A대는 이 부분입니다. 어둡습니다. 왜 어둡냐면 안에 들어있는 그 섬유가 미오신도 있고 액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둡게 보이고요. 자, I대 같은 경우는 액틴만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 중간에 비어 있는 거죠. 밝아 보인다. 자, I대 액틴만 있고 밝고요. 수축 시에는 이렇게 서로를 잡아당기죠. 이렇게 짧아지면서 여기가 줄어든다. 길이가 줄어들고요. 자, A대 같은 경우는 요 미우신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둡지만 길이의 변화가 없다. 자, 강의에서 H존을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요. H존은 요 미오신만 있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액틴 사이에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수축되면은 완전히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H구역은 이렇게 된다. 자, 중요한 거 근절. 그러면 하나의 근육의 그 마디는 어디부터 어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Z선부터 Z선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절 Z선, 근절 지우시죠? Z선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당연히 길이가 줄어듭니다. 자,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시 문제. 자, 다음 중 근섬유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보면 엄청 어렵죠? 근데 쉽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I대는 밝은 띠를 이루고 맞죠? A대는 비교적 어두운 띠를 이룬다. 맞습니다. 이렇게 맞는 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Z선은 액틴이었고요. 미오신은 M 미오신이고, 근수축 시의 길이의 변화는 둘 다 없습니다. 자, 선 끝과 선 끝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선 자체의 변화는 없습니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것도 맞는 보기. H구역은 안정 시 미오신 회사만 있는 구역으로 맞고, 근수축 시에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자, 하나의 근절은 Z선부터 Z선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맞고요. 근수축 시의 길이의 변화는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기본적인 문제라서 요거는 한 별표 2개 정도 두시고, 자, 오른쪽에서 10번 보겠습니다. 이건 별표 3개. 문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스포츠 지도사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 근력이 강해지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자, 먼저 첫 번째. 자, 우리가 근육이 수축을 하려면, 자, 근육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근육에는 이 신경이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 신경이 앞쪽이 수상이고요. 뒤쪽이 축삭입니다. 그러면 앞쪽의 수상으로 전기적 자극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얘를 전기를 띠게 합니다.
그럼 전기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텐데, 자, 여기가 전기가 뜨려면 역치라고 하는 어떤 기준입니다. 기준 이상의 전기가 여기에 모여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치 이상의 기준, 역치 이상의 전기적 자극이 한 번 가면은 근육이 한 번 수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연축 보면 근육이 한 번 수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수축에 필요한 전기적 자극 요거죠. 요게 일정 수준을 넘어야 수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요 연축입니다. 자, 실물 체크하겠습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역치 자극 이하에서는 아무리 자극이 여러 번 계속 와도 근육은 결국 수축하지 않는다. 왜?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근쇄사 활주설에서 탈분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쪽 부분이. 자, 역치를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근육은 수축한다. 이게 뭐였죠? 연축입니다. 자, 이때 그 이상의 자극이 온다고 근육 자체가 더 강하게 수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만약 역치가 지금 수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 70이라고 합시다. 70이라고 하면은 70을 넘어야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90이 되든 100이 되든 근육이 수축을 하는 힘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치 자극 이상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치를 기준으로 근육은 수축하거나 아니면 수축하지 않는 것만 있다. 그럼 우리가 위에서 근육의 수축력이 강해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일단 강한 전기적 자극이 오는 거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육이 수축력이 강해지거나 유지되는 거, 우리가 알고 싶은 것, 그것은 가중이라는 것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중을 봐야겠죠. 아래로 내려가면 시간적 가중과 공간적 가중이 있습니다. 자, 보면 시차를 두고 근섬유에 자극이 계속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역치 자극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빠르게 연속적으로 자극이 되면 앞서서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이 아직 안 들어가 있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윤활유가 쫙 깔려 있죠. 그러면 더 큰 활동 전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면서 더 큰 운동 단위를 자극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파장 가중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게 역치입니다. 요걸 넘어야 근육이 수축을 해요. 그러면 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면 이 아래에서, 잘 안 보이네요. 자, 이 아래에서 아무리 근육 수축해 해도 여기는 수축하지 않는 구간이고, 자, 이렇게 역치를 한번 넘습니다. 그러면 넘었다가 내려오면 여기서 한번 근육이 수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세게 와도 근수축력인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데, 파장 가중은 뭐냐면 여기서 계속 이 근육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역치 자극의 이상에서 이 근육의 힘은 계속 가지만 근육의 수축이 풀리려다가 다시 수축하고 풀리려다가 다시 수축을 하면서 요게 더 큰 운동 단위를 자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운동 단위는 더 많은 근섬유를 붙들고 있고, 그 많은 근섬유들이 수축을 하면서 수축력이 세진다라고 하는 게 요 시간적 가중, 파장 가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극의 간격이 너무 줄어서 완전히 그냥 쭉 물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강하게 수축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요거를 강축이라고 하고요. 요 강축의 단계가 가장 근섬유가 강하게 수축하는 단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 거는 공간적 가중입니다. 다시 파란색으로. 자, 시냅스 이후 섬유의 방아쇠 구역에는 흥분성 자극과 억제성 자극이 동시에 도달을 하는데,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경 자극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면은 이 뉴런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수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그럼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수상이 있고요. 그 수상에는 또 다른 신경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뭐 꼭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다시 표현을 하면, 자, 여기를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냅스 이후 섬유의 방아쇠 구역, 여기 수상돌기 쪽이고요. 자, 크게 한번 그려보면 뭐 이렇게 들어 있어서 이렇게도 만나고 이렇게도 만나고 이렇게 만난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 근육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얘를 자극을 시켜야 결국 근육이 자극을 하잖아요. 그때 자, 억제성 자극이 줄고 흥분성 자극의 합이 역치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 자, 이 근육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 운동 뉴런, 요 신경세포를 자극을 줘야 되는데, 자, 요게 억제성 자극이 일어나고 여기가 흥분성 자극이 일어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억제 자극이 줄어들고 흥분 자극이 올라가면 이 전체적으로 여기서 방아쇠 구역, 여기서 분국이 일어난다는 거죠. 활동 전이가 일어나서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수상에 붙어 있는 공간이 가중된다라고 해서 공간적 가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시간적 가중과 공간적 가중, 자,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결론, 수축력을 증가시키려면 결국에는 이 동원되는 운동 단위를 늘려야 됩니다. 이것을 가중을 통해서, 시간적 가중으로 통해서 늘리거나 아니면 공간적 가중을 통해서 늘리거나 해야 되고, 자, 운동 단위 자극 빈도를 증가시켜야 된다.
요 그래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자극을 해서 강축으로 이끌어야지 수축력이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용이 좀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뭐 몇 분 만에 이제 볼 만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요 정도 머릿속에 그냥 가볍게 넣어두시고 문제로 맞닥뜨리는 거랑 아예 모르고 보는 거랑은 접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에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동생리학 요 정도 정리하고요. 운동역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역학 보겠습니다. 자, 운동역학도 마찬가지, 한국체육사 마찬가지로 뭐 새롭게 나오는 아무도 몰랐던 새로운 이론 이런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을 문제로 어떻게 응용하고 풀어낼 수 있는가. 요게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작년까지는 운동역학을 따로 요 강의를 하진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임용 시험에서 나온 문제들이 꽤 좋아서 이걸로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한 두 문제만 한번 볼 건데요. 자, 3번 이렇게 옆에 나와 있습니다.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자, 제가 읽어드리면 자, 첫 번째. 다음은 재사용이 가능한 테니스공 선별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자, 문제는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요. 밑줄 친 니은에 근거해서 테니스공 A, F 중에 재사용이 가능한 공을 모두 쓰시오.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 같네요. 자, 아래로 내려가서 자, 우리는 재사용이 가능한 테니스공을 선별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반발계수 나옵니다. 우리 다 공부했죠? 자, 두 물체 간에 충돌 직전에, 충돌 전에 속도의 차이와 충돌 후의 속도의 차이를 이렇게 B로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발계수 크기에 따른 충돌의 형태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자, 반발계수가 0인 충돌 뭐였죠? 완전히 붙어버리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 이렇게. 그러면 기억 벌써 맞췄죠? 완전 비탄성 충돌. 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개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하나씩 집어 넣어 보면 됩니다. 두 번째도 풀 수는 있겠죠. 뭐 반발계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충돌 계수. 요 사이죠. 그러면 불완전이겠죠. 불완전. 그럼 요거는 뭐 완전 탄성 충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건 알고 있을 거고. 자,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테니스공 반발계수를 선정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반발계수는 0.7 이상 0.8 이하입니다. 1이 완전 탄성이면은 꽤 많이 튀어 올라와야 다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속도를 줘야 되는데 어디에 표를 봐도 속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황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속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할 수 있다? 수직으로 떨어뜨렸을 때 튀어오르는 높이로 구할 수가 있다. 우리 이 공식 알고 있죠? 자, 루트 값을 씌워서 떨어뜨린 높이에서 튀어오른 높이 이렇게 구하면 요게 또 그 반발 계수가 나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쓸 수 있나 물어보는 거죠. 이문 시험이라서 그런지 요 조건이 안 나왔죠. 결국 요거를 알고 있냐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떨어뜨린 높이 나와 있나요? 테니스 공을 1m 높이서 떨어뜨렸다. 루트 1m. 자, 자유낙하하여 리바운드 높이를 측정했다.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각각의 공이 있네요. 하나는 뭐 0.5, 0.5 이렇게 했네. 그럼 여기 있는 값이 나오고, 자,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0.8보다 이하고요. 0.7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루트 값은 뭐냐면 오랜만에 계산을 해서 틀리면 안 되니까. 자, 루트 값은 제곱을 했을 때 같은 수를 곱했을 때 안에 있는 수가 나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3이라고 하는 수를 두 번 곱하면은 9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9는 3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뭐 루트 8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쭉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엄밀히 말하면 마이너스 3도 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거를 알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가운데를 4라고 해봅시다. 제곱했을 때 4가 나오는 것은 2고요. 그럼 선생님 여기 루트 5, 루트 6, 7, 8 이런 거는 얼마가 나올까요? 라고 하면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2점 몇몇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 루트 3, 루트 2 이런 것도 모를 거고 루트 1은 알 수 있습니다. 1의 제곱근은 1이죠. 그러면 루트 2, 3도 1점 땡땡 정도 되겠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지금 반발 계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0.7부터 0.8 사이까지 요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3을 곱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2를 곱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요것을 제곱하면 되겠죠. 0.8 곱하기 0.8은 88에 64, 0.64. 그럼 루트 0.64. 밑에가 1이니까 똑같이 쓰면 될 겁니다. 그러면 0.64부터
0.7이니까 77에 49, 0.40, 0.49, 1.00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상 요거 이하니까 49도 포함되고 64도 포함되고 요 사이 값이네요. 자, 하나씩 봅시다. 0.50은 요 49보다 높으니까 사용 가능. 0.5도 사용 가능, 0.60 사용 가능이고요. 0.65는 0.64보다 높은데 이상이죠. 그러면 이건 보통 불가능이다. 그럼 사용 가능한 공은 이렇게 세 가지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개념으로 다 풀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천천히 풀다 보면 자, 알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되고요. 스포츠 지도자 시험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다. 자, 뒤로 가서 자, 뒤에 있는 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임용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텐데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번 볼 건데요. 자, 다음은 체력관리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백 익스텐션 동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친절하게 설명도 해줘요. 하체를 기구에 고정하고 허리를 편 채로 상체를 아래로 숙였다가 들어 올린다. 이때의 과정은 A에서 B로, B에서 다시 A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시작이 여기고요. 1, 2,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야, 동작은 천천히 수행하고 과신전되지 않도록 한다. 여기서는 지금 이 골반을 기준으로 굴곡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기준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더 가지 말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 고관절 중심을 지나는 좌우축을 자, 좌우축이라고 하면은 여기선 보이지 않겠지만 좌우로 나눈 축을 기준으로 앞뒤로 회전을 한다는 거죠. 요거는 그냥 설명인 겁니다. 야, 뭐 몸을 비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다 배웠어요. 좌우축, 회전축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좌우축이면 전후면상에서 운동이 일어난다 말씀드렸고 자, 양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 이건 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친절하게 알려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은 양의 회전이고요. 자, 이렇게 올라오면 음의 회전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 자, 인체 질량 같은 경우에는 50kg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상체 질량 반절에 나눠볼까요? 그러면 상체 질량은 20kg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무게까지 구해볼까요? 무게 중력 가속도는 9.8이 아니라 10으로 줬네요. 그럼 10으로 해서 자, 상체의 무게는 지금 200N 나오고요. 인체 질량 같은 경우에는 500N 정도 나옵니다. 200N, 500N. 자, 그 다음에 고관절 중심부터 고관절의 중심 여기고요. 상체의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 어느 정도? 한 요 정도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0.5m, 50cm, 0.5m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자, 아래로 내려가서 자, 각속도도 나옵니다. 요거까지 한번 볼 건데 이번에 문제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위치에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자, 지금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상체죠. 그때 상체에 작용하는 R자 힘과 상체에 작용한 힘, 이 상체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힘이죠. 그러 다음에 고관절 중심에 작용하는 R자 토크, 고관절 중심에서 토크 회전을 하는 요 방향의 힘, R자 토크의 값을 단위와 함께 순서대로 쓸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 인체 분절은 강체라고 가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뭐 어깨 관절, 목 관절 이런 게 휘지 않고 하나의 나무 막대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요게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이 운동역학 시험에서 보면은 이렇게 문제 주어지고 다 일일이 계산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에서 힘하고 토크만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일일이 다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 R자 힘과 R자 토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R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움직임을 일으키는 합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기 하나의 물체가 있고요. 오른쪽에서 뭐 단위를 생략하겠습니다. 3으로 밀고 있고 왼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2로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실질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1만큼 가겠죠. 그러면 지금 요게 R자라는 겁니다. R자 힘. 그럼 이것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요것을 막 구하느라 바쁠 건데 여기 문제에서 조건을 보면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엉덩이 근육에서 척추 기립근에서 상체를 세우고 있는 힘과 이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아래로 내려오는 토끼 값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R자 힘은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자, 요 문제였습니다. 되게 재밌죠? 조건 값은 이렇게 많이 주고 결국
값은 0이 되었다. 알짜 토크도 마찬가지. 지금 회전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결국 0이 되었다. 둘 다 0이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자, 이 알짜가 무엇인지 일단 합력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가라 구간 중에서 자, 위에 보면은 각속 시간에 따른 항체의 각속도 나오네요. 대둔근의 단축성 수축이 이루어지는 구간. 자, 대둔근은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있죠. 또 상체가 이렇게 있으면 자, 단축성 근육이라는 거는 근육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고요. 지금 하체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체가 이렇게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단축성 수축이라는 거 하는 거는 위로 올라오는 구간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때 그 구간을 여기 그림에서 찾아서 제시하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자, 아까 자, 요거 한번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플러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축성 수축을 할 때 상체가 세워진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세워지는 구간은 음의 값으로 나온다라고 보면은 여기서 플러스와 음이 있습니다. 그럼 가나 다라 중에 여기 0을 기준으로 다라가 되겠죠. 그러면 다라 벌써 찾은 겁니다. 자, 그 구간은 다와 라가 되겠다. 자, 다음 각 구간에 해당하는 상체의 각 가속도 방향을 순서대로 기술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이지만 문제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 가속도의 방향은 각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헷갈릴 때는 각자를 빼놓고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속도가 변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일단 다와 라 구간에서 보면은 각속도가 이렇게 계속 변하죠. 일단 가속도 다시 말하면 각 가속도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방향을 순서대로 서술하라는 것은 내가 회전하는 방향에 같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냐 아니면 회전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냐인데 요거는 다시 보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회전력이 더해지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자, 다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서. 근데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면 속도가 지금 감소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와 라에서 보면은 다 같은 경우는 아래로 쭉 내려오고 있지만 이게 속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0을 기준으로 더 증가를 하고 있는 거야. 뭐냐면 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더 음의 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회전 방향과 속도가 같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각 속도의 방향을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다의 구간에는 양의 방향, 이 방향이 같다라고 하고요. 자, 라 방향을 보면은 라 구간을 보면은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줄어드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단 라 같은 경우는 이 회전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각각 속도가 있지만 어떻게 음의 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렇게 크게 보면은 되게 어렵죠. 되게 내용이 어렵지만 여기서 나온 내용을 다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결국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 보면은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읽어보면서 내가 아는 개념들을 다 집어넣어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스포츠 지도사 시험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푸실 수 있다. 자, 운동 역학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스포츠 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포츠 윤리 보겠습니다. 자, 23년에는 부르디에의 문화자본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나온다면 체화된 문화자본임이 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출제가 됐죠. 어디서? 사회학에서 나왔다. 자, 24년에는 스포츠 윤리 파트에다가 스미스의 폭력 유형 넣어 두었습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라고 했지만 어디서 나왔다? 사회학에서 나왔다. 자, 왜냐면 스포츠 사회학하고 스포츠 윤리는 겹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 스포츠 윤리가 좀 뒤에 나온 학문이에요. 그래서 체육 철학하고 스포츠 사회학은 조금 덜한데 스포츠 윤리는 다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 사회학 앞쪽에서 봤던 구트만 이런 것들 나올 수도 있고요. 까이오와의 운동 분류 이런 것도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은 스포츠 사회학하고 윤리는 다 선택해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자, 올해도 한번 예상을 해보면 내용은 스포츠 윤리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덕윤리가 너무 적게 나오다 보니까 맥킨타이어를 냈는데 적중하기는 했는데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맥킨타이어의 다른 내용이 나와서 올해까지는 교재에 넣지 않고 다시 한번 더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맥킨타이어의 덕윤리부터 봅니다. 우리 덕윤리는 원래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맥킨타이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 가지 핵심,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맥킨타이어는 실천을 강조했고요. 덕윤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요 실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요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 맥킨타이어에서 주로 얘기하는 얘기는 전통, 위인,
뭐 내재된 선 이런 거 나오는데 주로 전통이나 위인 이런 것들은 이 맥킨타이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지키고 있는 도덕은 우리가 지금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위의 사람, 우리 위의 윗대 사람들, 여러 사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전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것을 잘 지켜내야 된다. 그때 그 단서 핵심은 우리는 모두 이 선이 이제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현해내야 된다. 발현해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실천하게 된다. 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스포츠는 일반적인 사회 윤리와 더불어서 같은 전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배드민턴 동호회를 가요. 그러면 배드민턴의 규칙이 있죠. 그럼 이 규칙은 내 배드민턴 위에 윗대 사람들이 다 해오던 것들이 지금 내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오랜 시간 참여하는 활동이면 이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 보편성을 지닌다. 그래서 스포츠란 문화적으로 가치가 정립된 인간의 활동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자, 여기도 지금 별표를 안 하고 있는데 요거는 별표 한 2개 정도. 자, 그 다음에 잭 스코트의 목적과 수단에 대한 접근 하나 정도 하는데 나온다면 요 롬바디주의 요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에 참여를 하는데 어느 것에 더 가치를 줄 것이나를 의미를 하고요. 이제 말이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롬바디주의 같은 경우는 승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 이런 것들은 일종의 수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겠죠? 요게 반문화적 윤리다. 자, 요거 체크해야겠습니다. 롬바디주의 승리 반대는 반문화적 윤리. 자, 롬바디주의의 반대는 경쟁 대신 협동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목적 대신 승리라고 볼까요? 승리 대신 과정을 중시한다. 자, 혁신적 윤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경쟁과 협동, 승리와 과정, 뭐 상관없다. 둘 다 중요하다. 중립적인 견해라서 혁신적이죠. 그런 생각을 해. 혁신적인 윤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2가지 구분해야 되고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른쪽 위로. 자, 심신 1원론과 심신 2원론 22년부터 강의할까 말까 하다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올해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스포츠 윤리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체육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데 자, 만일에 이 철학 파트에서 교수님이 들어가시면 한 번쯤 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차 가져왔고 결국 몸과 마음은 하나인가 다른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원론부터 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이제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과 물질은 독립적인 실체다라고 하면서 대부분 요 학자들은 정신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플라톤. 자, 정신이 물질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면서 플라톤이 얘기하는 계속 이데아의 세계, 아이디어의 어원이죠. 이데아 얘기하고 있는데 플라톤이 그 심신이원론의 대표 학자고요. 자, 그다음에 제일 유명한 사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있습니다. 데카르트. 자,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마음을 강조한 사람, 요 2명이 나오면 심신이원론입니다. 자, 그럼 심신 1원론을 보면은 이제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유물론과 유심론이 있습니다. 야, 하나인데 몸이 있다라고 강조한 사람이 있고요. 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물론부터 자, 몸만 있는 거다. 정신이 이런 건 없다라고 말하면서 포이어바흐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유심론, 정신이 있어야 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고 버클리, 존재한다는 것은 지각되어서 있다.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거 자체는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저도 체육 철학에서 보통 체육 철학 수업을 들으면 요거부터 배우는데 요거 듣는 내내 졸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지금도 강의를 하면서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요.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심신일체론. 자, 심신 1원론 중에서는 이렇게 하나만 강조하기도 하지만 자, 진짜로 이제 하나다라고 보는 겁니다. 심신일체론. 인간은 몸과 정신이 통합된 존재이다. 뭐 굳이 구분하는가? 야, 몸도 정신에 영향을 주고 정신도 몸에 영향을 주고 둘 중 하나만 있을 수는 없고 통합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요 학자들 중요합니다. 체크. 자, 먼저 메를로 퐁티. 나는 나의 몸이다. 살아있는 신체. 라이브드 바디라고 하고요. 이런 내용 나오면 메를로 퐁티 심신일체론 가면 되고 토마스 한나 소매틱 교육 유명하고요. 신체 의식의 체험 이런 거 나옵니다. 자, 유메날리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이것도 다 심신일체론에 속하고요. 자,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교수님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다음 중 몸과 마음에 대한 관점이 다른 학자를 한 명 뽑으면 해서 1번 뭐 메를로 퐁티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4번 데카르트 이렇게 나오면은 자, 뭐 굳이 몰라도 뭔가 데카르트는 이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뽑으시면 되는데 요 정도까지 혹시 나온다면 근데 요거는 별표는
반 개 주겠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반 개 정도. 그냥 한번 조금 하도 이 스포츠 윤리에서 문제가 억지로 나오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체육 철학의 존재론 파트를 가져오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고요. 이건 별표 반 개. 자, 그 다음에 토마스의 스포츠 참가 5단계, 요거는 별표 한 2개인데, 요것도 사회학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요거는 체육 철학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 윤리에서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포츠에 참가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참가를 하는가라고 표현을 하자면, 보통 투민에 대한 내용인가요? 그걸 많이 하는데, 이 토마스도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향, 준비, 참여, 몰두, 해결.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 자, 아래 몇 개 안 남았는데, 자, 놀이의 특징에서 파이디아와 루두스, 이거는 별표 2개에서 한 3개 정도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중요한데 안 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 까이어와의 놀이 분류에서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곤, 미미크리, 뭐 아리아, 그 이링크스, 요것은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 개념을 중요하고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각각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파이디아는 일단 완전히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통제되지 않은 어떤 일시적인 기분이 표출되는 경향, 완전히 자유롭게 놀고 싶은 마음, 인간의 마음을 말하고 몸 가운데로 춤추기, 노래하기, 낙서하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루두스는 구조화된 놀이로 자의적으로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을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인간은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면서 거기서 쾌락,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장애물을 만들고 그것을 뛰어넘고 하는 건데, 결국 이 루두스가 파이디아에 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스포츠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여러 가지 심판의 종류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점수를 내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을 젖지, 평가형 심판이라고 하고요. 레프리, 요거는 주로 이제 경기가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관리를 하는 심판, 그리고 엄파이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특정 부분에서 특정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판정형 심판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뭐 테니스 같은 거에서 라인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엄파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속 가능한 스포츠를 위한 12가지 원리인데요. 요거는 위에는 별표 하나 정도, 요 아래는 별표 요것도 반 개 정도. 자, 요런 것들이 있다. 그냥 한 번씩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스포츠 윤리에서는 아무래도 요 파이디어와 루두스, 그 다음에 요 맥킨타이어, 잭스코트 목적의 수단에 대한 접근, 요 정도, 토마스 참가 단계까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출제 예상 강의를 마쳤고요. 이제 아마 각자 필요한 과목별로 강의를 보실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문제가 잘 출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건 여전히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충분히 보고, 기출문제를 봐도 뭔가 공부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다 라고 하시면 요 자료를 뽑아서 강의랑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굳이 2번씩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자료만 시간 되는 대로 자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